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지방시대 아나운서 고유림입니다. 요즘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대죠. 특집 지금은 지방시대,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 살펴봤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맞이하는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건강은 노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체 건강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함께해 주실 스페셜 MC, 방송인 박권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죠. 이제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소용이 없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반대로 건강합니다. 그런데 또 돈이 없어요. 이것도 굉장히 소외되고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경제적인 면 그리고 이 건강까지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역의 복지와 인구, 정책 분야를 꾸준히 연구하며 지역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연구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임재용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강원연구원 임재용입니다. 저는 그동안 의료제도라든가 보건정책, 고령화 시대 정책들을 연구해 왔는데 오늘 제가 연구한 것들을 잘 말씀을 드려서 이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조언을 들려주실 강원대학교 병원 진료부원장 박홍주 교수님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병원 진료부원장 비뇨기과 박홍주입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원래 아픈 거지라고 생각하며 병을 참고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는 것과 아픈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즉 건강 수명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박권 씨는 시니어 전문 방송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이 다양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나시는 이야기 있으실까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요양원에 가봤어요. 네. 취재하러 갔었는데 요양원에도 이제 요즘 화두가 뭡니까? AI죠? 그렇죠. AI를 접목해서 요양원에 이런 시설들이 좋아졌다고 해서 찾아갔는데 우리가 이제 식당 가면 서빙 로봇 본 적 있죠? 네. 서빙 로봇처럼 비슷하게 생긴 이 AI 로봇이 그 요양원 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우리 어르신들의 상태를 찍어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참 요즘 편리해졌죠? 그랬더니 싫답니다. 너무 로봇 같고 나는 누가 와서 손 한번 잡아주는 게 더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성적인 면도 좀 터치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시니어분들 좀 케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는 또 새로운데요. 오늘 이런저런 고민들을 방송을 통해 시원하게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누구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이런 문제 역시 고령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임재용 박사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고령화 문제는 단순하게 노인 인구가 많아졌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 고령화라 특히 강원도의 고령화 현상의 특징이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기 때문에 실제 그 지역이 이제 없어지는 지역 소멸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내지는 돌봄이 필요할 경우에 그 돌봄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 돌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떤 고령화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고령화라는 현상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네. 그런 고령화 현상, 그 고령화 사회에 이제 적응해가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봄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고령화 문제는 단순하게 복지 정책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의료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주거 정책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고령화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만성 질환이나 체력 저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요. 그만큼 병원 이용이나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되겠죠. 우리 도민들은 평소 어떤 건강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도민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6살입니다. 나이는 지금 31. 41입니다. 지금 올해 45이요. 58세요. 63세입니다. 70입니다. 42년생, 85살. 건강 관리 때문에 따로 운동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거 있으세요? 글쎄, 이제 걷는 거. 아침 저녁으로 한 30분씩 꼭 걸어요. 그냥 요가나 파크 골프, 태권도 게이트볼. 게이트볼만 치고. 취미생활로 이거 당구를 치고 건강은 아주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일하고 그리고 또 집에 가면 또 밀린 집안일 하고 하면서 사실 시간이 여유적으로 많이 없어서 영양제나 이런 거나 먹고 뭐 운동 일에 치여서 뭐 힘들어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탁구, 그리고 골프, 당구, 스포츠 댄스, 이렇게 파크 골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하시네요. 취미 활동하는 게 노후의 여가를 즐겁게 보내는 그 삶의 그 에너지가 되니까요. 어디 아프거나 아프셨던 적 있으신가요? 나이를 먹어가지고 안 아프면 비정상이죠. 나이 먹으면 뭐 지병도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치료받고 있어요. 어떤 치료하세요? 전립선 문제 있어가지고. 방광 걸려가지고 오래 고생을 좀 했고. 내가 여기가 그 담낭이 아파가지고 담낭 수술을 했어요. 뇌경색이 2번 왔으니까 3번이 오면 안 되잖아요. 변이형 협심증이라고 겨울에 따뜻한 데서 자다가 아침에 갑자기 나가면 그게 숙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영업하다 못하게 된 게 협착증 때문에 지금 그래서 한 3년 정도 못하고 있어요. 밤에 잠을 좀 제대로 잤으면 잠이 안 오죠. 왜요? 수면 도움제를 먹어야 잠이 든다. 건강검진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서 이 암이 나타나갖고 수술했거든요. 빨리 발견해갖고 멀쩡하게 지금 이제 조금 기력이 딸리지만 크게 아픈 건 없고 그냥 자잘하게. 이제 뭐 무릎, 팔, 어깨 이런 거 무릎이 다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현재 약 먹는 거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시고. 네네. 뭐 가장 걱정되는 곳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치매 걸릴까 봐. 치매만 걸리지 말자. 제일 걱정되는 건 치매죠. 자아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기의 세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도 몰라보고 그러면 그건 비참한 거죠. 주변이 가족이 더 힘들잖아요. 제일로 힘든 게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마 치매 걸린 본인은 모르는데 주변에서 이제 케어하는 사람들이 그게 힘들겠죠. 남한테 신세지고 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죠. 크게 걱정 안 돼요. 왜냐하면 삶하고 살았기 때문에 원래 같던 마인드가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도 극복을 한 것 같고 그래요. 이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병이 없다 하더라도 또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걱정인 거죠. 혈압 안 올리고 그냥 항상 즐거운 마음 갖고 번으로는 터질 염려가 있으니까 뇌 출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걱정되고. 나이 점점 먹으니까 기력이 떨어지니까 아직까지는 누가 뭐래도 암이죠 뭐. 그 암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전문가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암하고 나이 먹어서 좀 올 수 있는 치매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나이가 먹으니까 이렇게 운동해도 근육이 잘 안 붙어요.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게 필요한지. 그 식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릎을 수술 안 하고도 어떻게 잘 다닐 수 있을지.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자꾸 여러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권유를 해요. 사실 하전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안 하면 또 불안하고. 어디 불로장생할 수 있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취미 활동으로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권 씨는 따로 건강 관리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스포츠 방송도 하고 있어서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 그러면 다들 제가 운동을 되게 잘하고 좋아하는 줄 아는데 네. 저는 보는 것만 좋아하지 제가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걸 싫어해요. 아, 그쵸.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걷는 운동만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걷기 운동도 참 중요하죠. 그럼 이번에는 임재훈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뭐 아까 박건 MC처럼 걷기라도 하자 뭐 이런 게 생각인데 저는 이제 걷기보다 더 근력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가능한 한 저희 연구원 직장에서 계단을 이제 좀 이용하자, 엘리베이터 안 타기 운동 뭐 이런 거 이제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습니다. 뭐 많이 걷는 건 아닌데 그리고 뭐 걷는 건 여전히 한 5,000보 이상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타민이라든가 뭐 오메가 3 같은 그런 식품들 그런 것들 좀 먹고 있고. 근데 하나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장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네, 소리를 지르면 이게 통용되는 소리 지르기 때문에 괜찮고요.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끔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이제 푸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소리 지르는 거 저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지르는 곳에 가서 해야 되겠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박홍주 의사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사실은 이렇게 항상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그쵸. 정작 본인들은 그렇게 건강한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의사 선생님들은 건강 관리를 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의사의 표본은 아니지만 네. 제 나름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저도 뭐 완벽하게 건강 관리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 가지는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입니다. 바쁘더라도 걷기와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외래를 끝나고 나서는 항상 하는 일이 강원대학교 캠퍼스 둘레길을 하루에 1000보씩 걸으려고 하고 있고요. 많이 걸으시네요. 요즘에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와. 두 번째로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충분히 잠을 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내 수면 점수가 몇 점인지 꼭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가 스트레스를 혼자 쌓아두지 않고 가족이나 동료들과 대화하며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매일 일정한 시간에 저희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항상 20분 이상 통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스윗하신데요. 네. 건강 비법이 아니라 뭐 잘 보이려고 전하시는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의사라고 특별한 비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의 작은 습관 참 중요한 건 아는데 저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건강 관리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서 몸을 돌보지 못하고 지내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건강 관리 잘 못했는데 어떡하지? 또는 앞으로 더 아프진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박홍주 교수님, 이번에는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비뇨기학과 외래를 보면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을 많이 보시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가 70대 후반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보신 분은 105살 어르신도 계시고요. 와. 그래서 그분들을 보시면서 이제 본 거를 말씀드리자면 노인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은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고요. 네. 둘째는 관절염, 척추질환, 골다공증 같은 근골격계 질환입니다. 셋째는 치매, 우울증, 수면장애 같은 정신신경계 질환입니다. 넷째는 제 전공인데요.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같은 배뇨 관련 질환입니다. 다섯째는 노쇠와 근감소증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흔하고 중요한 거는 만성질환 첫 번째인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당장 통증이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질환들이 오래 방치가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한테 늘 말씀을 드립니다.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은 숫자지만 그 숫자는 본인의 뇌, 심장, 콩팥의 장기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다. 즉,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가래로 막으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어르신들에게 특히 많이 보이는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인 것 같습니다. 농사일을 오래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관절이 닳아있는 경우가 많고요. 무릎 관절염, 허리 협착증, 골다공증, 압박골절이 흔합니다. 그렇죠. 문제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관절이 아프면
덜 움직이게 됩니다. 맞아요. 덜 움직이면 근육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한 번 넘어져 골절이 생기면 장기간 입원하거나 일상생활 능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건강의 핵심은 병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게 아니고 만성질환, 근육, 영양, 마음, 사회적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 박홍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제가 아직 젊은데도 많이 해당이 좀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노년기에 특히 접어들면 이제 이런저런 질환들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건강 정보를 이제 많이들 찾아봅니다. 요즘 뭐 건강 정보도 홍수 시대니까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좀 잘못된 정보를 마치 이게 맞는 사실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박홍주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잘못된 건강 정보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주변의 지인이나 유튜브, 건강식품 광고, 민간요법 등을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좋은 정보도 많이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치료 시기를 늦추거나 약 복용을 방해해서 매우 위험한 경우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혈압약. 네. 네, 이제 본인이 고혈압이 좀 있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한 번 먹으면 이게 이제 끊을 수가 없다. 계속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그 먹는 시기를 늦추려고 하시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진실과 오해. 네. 오해입니까? 네. 네네. 이 말도 매우 흔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혈압약은 중독되는 약이 아닙니다. 혈압이 계속 높기 때문에 조절하는 약입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약이 정상으로 나오는 것은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신장질환 위험이 올라갑니다. 혈압약은 단순히 숫자를 낮추는 약이 아니라 내 장기를 보호하는 약입니다. 물론 체중을 줄이고 싱겁게 먹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혈압이 좋아지면 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임의로 끊는 것은 위험합니다. 방송에서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혈압약은 평생 먹는 벌이 아니라 뇌와 심장을 지키는 안전벨트입니다. 비슷한 질문으로 당뇨약을 먹기 시작하면 더 나빠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당뇨약 때문에 당뇨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당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겁니다. 당뇨는 정상이 없더라도 혈관과 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혈당을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인 당뇨에서는 저혈당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식사량과 신장 기능, 생활 패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건강식품이나 민간요법이 약보다 효과가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실, 오해? 오해. 뭐죠? 오해예요? 네. 건강보조식품은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치료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암, 심장질환, 전립선 질환에는 검증된 치료를 미루면 위험합니다. 또 건강식품도 간이나 콩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 기존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의료진들께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드시는 것보다 몸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잘못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이런 오해들 말고 그럼 정말 건강한 노후를 위한 건강관리법, 그게 가장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5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첫째, 숫자를 관리해야 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중, 허리둘레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정상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숫자를 알아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둘째로 근육을 지켜야 됩니다. 노년기 건강의 중심은 근육입니다. 걷기로만은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는 심폐기능과 혈당 조절에 좋지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유지하려면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허벅지의 근육은 내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추천하는 쉬운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 벽 짚고 팔굽혀펴기, 까치발 들기, 가벼운 탄력 밴드 운동 같은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네, 어렵지가 않네요. 네네. 그리고 셋째는 단백질과 영양을 챙겨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식사량을 줄여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밥과 김치만 드시는 식사는 열량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 생선, 두부, 콩, 살코기,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본인 상태에 맞게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아까 고혈압과 당뇨에서는 약을 뭐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네.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에서 연장선상인데요. 네. 약을 임의로 끊지 말아야 됩니다.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은 증상을 없애는 약이 아니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약입니다.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좋아진다면 그거는 약이 필요 없어진 게 아니고 약이 잘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을 줄이고 싶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줄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섯째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해야 됩니다. 건강은 병원 안에서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고 움직이는 게 건강입니다. 중요하죠. 네. 경로당, 복지관, 종교활동, 마을 모임, 가족과의 연락이 모두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을 줄이고 수면을 망치고 우울증과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교수님의 5가지 조언 오늘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즐겁게 활동하면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도내 곳곳의 노인복지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신체 상태와 특성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건강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른 시간부터 복지관 곳곳이 북적입니다. 체력 단련실부터 여러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자리 사업과 식생활 지원, 스마트 복지관, 자율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35 모여 탁구를 즐기는 어르신들. 탁구장은 복지관의 인기 공간 중 하나입니다. 여기 그럼 복지관 자주 오세요? 생긴 대로 계속 처음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세요? 4-5번은 돼요.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탁구의 매력? 우선 건강 생각해서 시간 잘 가니까 잡념이 없어져야 해요. 네, 우리 저 북부 복지관이 시중에 있는 모든 복지관 중에서 제일 나중에 이제 건설된 것도 그렇지만 그런 관계로 시설도 제일 깨끗하고 모든 면에서 다른 복지관보다 식사도 맛있고 아주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태권체조 수업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활기차게 진행되는 수업. 다들 발차기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건강, 취미 여가, 스마트 복지관 등의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가지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 체조반이나 줌바 댄스, 줌바 골드, 건강 체조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럼바디 피트라는 프로그램은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알려드리고 이 운동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직접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강의 구성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근감소 예방 운동교실입니다.
근감소 예방교실은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어르신들의 근감소를 예방하고 신체 기능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춘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하는 근감소 예방 운동교실.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근력을 관리하고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맨몸 운동과 스트레칭을 배워보는데요. 근력 강화 쪽을 이제 단계를 조금씩 높일 생각인데 나중에는 조금 더 강도 있는 놀이 위주로의 운동도 시도를 할 거고 나중에는 정적보다는 조금 더 동적으로 활동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터 여가 활동까지 복지관 곳곳에서 이어지는 다양한 활동들은 어르신들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좋아요. 어디가 가장 좀 좋으세요? 아주 몸이 아파가지고 쩔쩔맸었는데 여기 와서 근력 운동을 하니까 막 용기가 나고 힘이 나고 너무 좋아요. 뭐 노인네들 다니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노인복지관은 단순히 쉼터의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에겐 삶의 활력을 되찾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저희 복지관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단순한 쉼터의 영역이 아니라 더 나아가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되찾고 보람을 느끼고 함께 만나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미, 여가는 물론 체력 활동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노인복지관. 오늘도 이곳에선 어르신들의 활기찬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만나본 태권체조, 근감소 예방교실뿐만 아니라 체육 단련실, 게이트볼 등 어르신들이 센터를 찾아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이처럼 몸을 움직이고 함께 어울리는 활동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권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아플 때 우리가 제때 치료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도는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 지역에 18개 시군 가운데서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포함될 정도로 의료 접근성이 지금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특히 이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일수록 이런 문제가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임재영 박사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강원도 의료 문제를 들여다볼 때 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 접근성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 병원까지 이동하는 거리도 짧고 또 금방 이제 갈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강원도는 산악 지역이 많고 원체 넓다 보니까 이 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응급의료 체계 연구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강원도는 이제 만약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반드시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60분 이내에 이제 응급의료 센터에 이제 또 가야 되는데 그 6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비율이 33.2%입니다. 높네요. 그럼 뭐냐면 10분 중에 3분은 이 60분 이내에 갈 수 없는 지역에 살고 계시다는 얘기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전국 평균은 9.8%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가 3배 높게 나온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응급실까지 가는 이 시간이라든가 거리가 단축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분석해 봤는데요. 네. 만약에 이제 이송 시간이 10분이 만약에 단축되게 되면 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1명 정도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한 1.1명 정도가 줄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거리를 보게 되면 응급의료기관까지만 가는 거리가 만약에 10km가 단축된다라고 한다면 대략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가 0.3명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접근성 문제는 결국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단순한 편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듣다 보니까 걱정도 되고 좀 심각해서 빨리 해결돼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홍주 선생님께서는 실제 진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 접근성이나 지역 환경 때문에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사례가 있으실까요?
예, 진료를 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에 피가 비쳤는데도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고 몇 달을 지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혈뇨는 방광암, 신장암, 전립선 질환, 요로결석, 감염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소변이 잘 안 나오는 증상을 오래 참다가 갑자기 소변을 전혀 못 보는 요폐 상태로 응급실에 오시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전립선 비대증이 오래 진행되었거나 방광 기능이 약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 치료했다면 응급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강원도는 지리적으로 매우 넓습니다. 어떤 어르신에게는 병원 진료가 단순히 예약하고 다녀오는 길이 아닙니다.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 되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야 되고 가족이 휴가를 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이동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 접근성이 임 박사님 말씀 주셨지만 곧 경강 격차가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또 하나의 문제는 어르신들이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한다는 점입니다. 자식들 바쁜데 괜히 말하기 미안해서 차 태워달라고 하기 미안해서 돈 들어갈까 봐 병원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 미룬다고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더 어렵고 비용도 더 커지고 가족 부담도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과 가족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원에 일찍 가는 것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아니라 더 큰 부담을 예방하는 일이다. 또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몇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째로는 보건소와 지역병의원, 대학병원 간의 연계가 더 촘촘하게 돼야 됩니다. 둘째는 만성질환자는 가까운 곳에서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약 복용을 점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큰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 해송 체계가 원활해야 됩니다. 또 넷째로 이동이 어려우신 어른들을 위해서 교통지원, 병원 간호, 원격 모니터링 같은 제도가 더 강화돼야 됩니다. 다섯째로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건강뿐 아니라 식사, 주거, 낙상 위협, 사회적 고립까지 함께 살펴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강원도 의료의 목표는 단순히 큰 병원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이 살고 계신 곳에서 기본적인 건강 관리를 받을 수가 있고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전문 치료로 연결되는 체계를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박홍주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자체라든가 그리고 정부, 병원이 이제 힘을 합쳐서 같이 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르신들은요, 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보다는 사실 이제 집에서 이제 편안하게 치료받는 걸 또 선호를 하시잖아요. 이런 도내 의료 분야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우리 임재영 박사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박 교수님이 뭐 대부분 다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 만성질환 관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뭐 언급해 주셨지만 노인들은 여러 가지 질환들을 한꺼번에 갖고 계신 경우가 많아서 네. 주기적인 관리가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강원도는 이제 너무 이동 거리가 길고 예.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부족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 진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이 강원도 의료 인프라,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강원도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의료기관이 적어서라기보다는 이 환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아까 박 교수님이 이제 협력 체계, 네트워킹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병원을 늘리기보다는 이 의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그 지역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내는 지역 안에서 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구 감소라고 하는 거랑 의료 인프라의 관계를 좀 봤는데요. 결국 이제 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게 좀 힘들어서 인구가 밖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인구가 줄게 되면 결국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기관이 그래서 결국 이 경영상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게 되면 더 인구가 나가게 되는, 즉 의료 인프라와 이 지역 소비는 서로 이렇게 악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떤 접근성에 대한 문제, 근데 의료 문제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보건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소멸의 문제다.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원의 경우에도 지역 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임재웅 박사님, 네. 어떤 정책적 노력이 조금 필요해 보이시나요?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이 각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크게 6개 중진료권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네. 뭐 춘천권, 원주권, 영월권, 속초권, 그다음에 이 강릉시 밑에 동중부 해안권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6개 지역이 있는데 이 6개 지역을 관장하는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있습니다. 뭐 의료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러한 그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생각 같아서는 모든 강원도 18개 시군의 종합병원, 뭐 삼성의료원 같은 큰 병원이 들어서면 좋겠는데 그쵸.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네. 실제 그런 어떤 권역별 이 공공의료기관이 중심이 돼서 이 응급이라든가 중증 환자를 좀 보고요. 또 이제 각 밑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과 네트워킹을 좀 한다라고 한다면 좀 원활한 체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방문 의료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에 가는 게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의료 인력들이 실제 그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원격 협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서비스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실제 원격 의료 시스템을 좀 동원한다라든가 뭐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어떤 의료 취약지들에 대한 환자분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원격 협진이라고 하는 건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 강원도 현실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접근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이런 어떤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환자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또 아울러서 실제 그 지역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 지역의 어떤 소멸을 방지하는 쪽으로의 보건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라고 있는 거는 이제 강원도에 계신 강원도민들께서 의료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좀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노력들 제안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서비스도 점점 확대되고 있고요. 도내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평창에는 원격 진료를 통해 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그런 현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현장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전문의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강원특별자치도. 특히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의료 접근성이 중요한 과제로 꼽혀왔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희 리포터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인데요. 이곳에서는 의료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지역 주민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러 가보시죠. 지난해 10월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지역 의료의 한계를 디지털 기술로 극복하고 주민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었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네. 어떻게 문을 열게 되었나요? 영월, 평청, 정선 지역은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들이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병원을 짓는 방식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강원도에서 지역소멸 대응 기금을 통해서 강원도와 협력해서 건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넓더라고요. 네. 이 센터가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첫 번째 부분은 관내 인근의 상급 종합병원이랑 원격 협진을 할 수 있는 원격 협진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고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저희가 디지털 기기, 블루투스 혈압계나 혈당계 등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제센터 형식의 스마트 건강관리실이 하나 있고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 헬스를 적용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호 코디네이터나 운동 영양 전문가와 같은 휴먼 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같이 근무하는 이렇게 크게 세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검진을 건강 관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이나 고혈압 당뇨병이 막 이제 치료를 시작하신 분들에게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를 나눠드려서 가정에서 혈압 혈당을 측정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그분들의 걷기라든지 운동 상황이나 아니면은 식생활, 영양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식사하신 거 사진 찍어서 좀 보내주시면 저희와 같이 협업하는 대학교의 이제 영양 전문가들이 이런 영양 분석 같은 걸 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는 방식을 하고 있고, 의료원에 1차 의료 전문 의사 선생님들은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들이 계시긴 한데 세부 전문 과목, 예를 들면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이런 피부과 이런 세부 전문 과목 진료를 받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원격 협진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사업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원격 협진 서비스입니다. 원격 협진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저희가 특히 이제 안과 같은 경우를 좀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성 망막증과 같은 이제 안과적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인 안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검사는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고, 검사한 결과지를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그쪽 상급병원에 있는 전문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전문 선생님들이 그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저희가 환자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우리 쪽에서도 전화 아니면 다른 우리 쪽 의사 선생님 앉아 계신 상태에서 의료진과 의료진 사이에 협진을 하고, 그리고 그쪽 전문의 선생님들이 직접 환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3자 원격 협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협진 서비스를 통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진료를 받기 위해 지역 주민이 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평창읍에서 왔어요.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눈이 오른쪽이 안면 와서가 2022년도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침을 맞고 있는데도 자꾸 이쪽이 희미해지는 것들이 좀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받으려고 왔어요. 대학병원 전문의와 화면을 통해 진행되는 원격 협진. 미리 전달받은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요. 침침한 원인은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도 없고 고혈압 합병증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연령에 의한 백내장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약 1시간 이상의 이동 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진단이 가능해 보다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환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원격 진료가 조금 어색하실 텐데 받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아니 멀리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뭐 진료 받은 걸 가지고 사진 그쪽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진단을 해주시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뭐 편하네. 앞으로도 그러면 이제 웬만해서 원격으로 좀 받고 싶으실까요? 예. 원격으로 받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이곳에선 원격 협진뿐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리빙랩 기반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네, 이제 리빙랩은 말 그대로 좀 살아있는 실험실인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 자체를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나 ICT 어떤 기술들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지역 사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건강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건강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한 관리를 받게 되는데요. 운동 전문가나 영양 전문가나 간호 코디네이터들이 올리신 사진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측정하신 혈압이나 혈당의 수치를 보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뭐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직접 전화를 드려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고 뭐 그러면 뭐 약을 깜빡했다라든지 뭐 어제 저녁에 뭐 과식을 하셨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경우에 맞춰서 이렇게 상담을
전화로 이제 상담을 하고, 그 전에는 보통 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이 한 달이나 두세 달에 한 번씩 약 타러 가실 때만 의료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방문하는 그 중간 사이에는 좀 의료진과의 어떤 접촉점이 없었는데, 얘는 디지털 헬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좀 연결된다는 느낌, 그리고 계속 우리 그러니까 의료인들과 에게 좀 꾸준히 관리를 받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지역 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진료 지원은 물론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며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를 둘러봤는데요. 의료기관 접근이 쉽지 않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의료 파트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 만나봤습니다. 전문적인 안과 진료를 볼 수 없었던 지역 주민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임재원 박사님, 영상에서 본 사례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이 노인 의료 지원 사업도 있을까요? 네, 아까 지금 병상에 나왔지만 네. 의료 취약지의 원격 협진 사업들이 물론 있고요. 근데 이 사업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강원도가 면적이 넓고 네. 산악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원격 의료 기술의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치매 안심 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뭐 인터뷰에 나왔지만 치매라고 하는 질환은 굉장히 좀 돌봄 부담이 큰 질환이기 때문에 이 조기 검진이라든가 뭐 상담이라든가 뭐 가족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사회 중심 치매 지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매 환자를 좀 미리 검진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사업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AI가 한참 열풍이긴 한데 그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혁신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서 뭐 웨어러블 기기, 그러니까 직접 옷을 입고 뭐 진단한다든가 운동하는 그런 기기 같은 것들이 있고 환자들의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사업들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효과가 높은 정책은 여기 영상에 나왔던 이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이 아닐까. 네. 그래서 만약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산전 관리가 필수적인데 산전 관리는 원격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만성질환자라든가 이런 환자분들도 이 지역 내에서 이 필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의료 인력 확보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뭐 저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장비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가능한 일일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라든가 뭐 간호사분들을 확보하는 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결국 이러한 어떤 강원도 일요 인력 문제가 아마 제가 보기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쭤보게 되면 이 강원도의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결국 정주 환경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세요. 네. 그래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주거라든가 그래서 결국 의료 인력들이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의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강원도민들께서 의료 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문제는 좀 회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단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고민인 건강을 주제로 건강 관리 방법부터 지역 환경에 따른 의료 접근성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박건 씨. 네. 이번 시간도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같이 공부하면서 긴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면 그리고 건강 관리가 참 중요하다라는 걸 느꼈고 우리 강원 지역의 의료 접근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더 건강하고 활기차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엔 박홍주 교수님,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제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춘천에 같이 살고 계시는데요. 아, 정말요? 네네. 뭐 아버님, 어머님 같은 어르신들을 보면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건강한 노후는 특별한 비법에서 시작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조금 더 걷고, 조금 더 잘 먹고, 약을 좀 잘 챙겨 먹고, 사람들과 함께 웃고, 그리고 몸의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픈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강원도 어르신들께서 오래 사시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함께해 주신 임재영 박사님, 박홍주 교수님, 그리고 박건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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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 지금은 지방시대 슬기로운 노후 생활 2주에 걸쳐 풍요한 노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지금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도 또 준비 중인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